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탑sit 대비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일 시스템의 탑싯에서 언급되는 이 운영 체제별 파일 시스템의 종류에 자주 등장하는 이 아이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영 체제별로 파일 시스템의 종류가 좀 다르게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대부분 쓰고 있다 보니까 이 FAT, FAT32 그리고 NTFS 이 두 개의 파일 시스템들을 주로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 그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거는 뭐 FAT 아니면 NTFS로 많이 포맷을 해서 SD 카드를 넣으셔야 될 거고 맥OS 쓰시는 분들은 HFS, HFS 플러스와 같은 예, 파일 포맷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되는 대부분은 아마 유닉스의 아이노드를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 아이노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일반적인 이 PC, 이 퍼스널 컴퓨터에 좀 특화된 이 파일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와 파일을 좀 다른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닉스나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의 어떤 단위가 이 외부 입력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도 하나의 입력 장치, 디렉토리도 하나의 입력 장치로 인지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의 구조가 이 파일의 디렉토리 파트, 그리고 아이노드 블록, 그리고 실제 이 파일에 존재하는 데이터 블록, 크게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노드를 찾아가면 이 아이노드에 해당하는 이 원본 파일 그리고 원본 파일의 포인터 이 원본 파일의 포인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단축 아이콘 만들어 쓰잖아요. 이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도 그럼 이 아이노드에서 원본 파일의 포인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결국 원본 파일에 해당하는 이 파일 디렉토리 파트에 원본 파일의 경로로 가서 그 파일에 해당하는 아이노드를 다시 읽어내고 실제 원본 파일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축 아이콘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아이노드를 두 번 겹쳐서 실제 원본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노드들을 쭉 아이노드 테이블들, 아이노드 블록들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아이노드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노드 테이블에 아이노드가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이 아이노드들을 구분하기 위한 아이노드의 아이넘버라는 이 아이노드들을 구분할 수 있는 넘버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넘버들이 쭉 붙어 있죠. 그리고 어드레싱은 이 블록의 위치를 13개 정도의 필드를 가지고 이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다이렉트 데이터 블록, 싱글 인다이렉트 데이터 블록, 더블 인다이렉트 데이터 블록, 뭐 트리플 인다이렉트 데이터 블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블록을 뎁스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뭐 디렉토리 뭐 이런 얘기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 아이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이 운영 구조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운영 체제가 사용하는 이 아키텍처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컴퓨터의 기본 구조로는 크게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이 중앙 처리 장치, 프로그램 실행과 데이터의 처리를 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기억 장치. 이 기억 장치에는 크게 이 주 기억 장치, 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CPU 가까이에 위치하고 CPU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의 입출력이 가능한 장치이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 기억 장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디스크, USB 메모리와 같은 이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치로서 아무래도 주 기억 장치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보통 우리 파일이 장기적으로 저장되어야 하는 이 파일, 프로그램들일 때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장치는 실제 중앙 처리 장치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이 결과 자체를 보거나 아니면 이 명령을 사용자로부터 컴퓨터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입출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아키텍처의 종류를 보자면 크게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랑 이 하버드 아키텍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이 메모리에 이런 명령들을 다 저장하고 이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제어 장치에 왔다 갔다, 연산 장치에 왔다 갔다. CPU가 하는 큰 두 가지 역할, 제어와 연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실행할 건지 아니면 멈출 건지 그런 제어,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제어 기능, 그리고 데이터의 처리 기능, 연산 기능, 실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연산을 하는 연산 기능. 이 기점을 메모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이고요. 그리고 이 하버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두 개를 두어서 이 명령 메모리에서는 명령, 이 제어만 수행하게 되고 데이터 메모리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기능만 CPU랑 통신을 하는 이 읽기 쓰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이 명령 기능과 데이터 기능을 동시에 쓸 수 있어서 성능은 좋지만 그만큼 이 시스템 설계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와 하버드 아키텍처 간의 이 장단점을 적절히 이 가져와서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내부에 CPU 파트에 다시 한번 명령 캐시와 원래는 명령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였는데 이 중간 두 단계 캐시 메모리를 두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CPU를 구매하게 되면 L1 캐시, L2 캐시의 용량 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이렇게 CPU 내부에서는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CPU 외부에서만 이 폰노만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이런 구조를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CPU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뭐 여러분들도 컴퓨터 구매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컴퓨터 구매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을 들이는 두 가지가 이제 CPU랑 그래픽 카드 둘 다 어쨌건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연산을 해야 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CPU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산술 논리 연산,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 그 연산의 결과를 파일에 저장한다든지 이런 데이터의 처리도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CPU가 할 수 있는 역할로는 공통적으로 명령어를 명령어 어떤 명령을 내가 할까 가져오고 명령을 해도 실제 이 명령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명령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주기억 장치에 있으면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가 가져올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 없다 그러면 요청을 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내가 읽어오는 인출 그리고 데이터의 처리.
데이터를 연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산술 연산, 논리적 연산들을 수행하는 거. 그리고 그 연산의 결과를 이 주 기억 장치에다가 저장.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뭐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한다든지 이런 기능까지도 전부 다 CPU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의 기능들은 CPU를 통해서만 처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CPU의 구성 요소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게 되면 중앙 처리 장치 이 CPU 내부에 보면 우리가 제어 연산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새로운 개념인 레지스터라는 게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어 유닛은 프로그램 코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해서 기계어로 번역한 그 기계어를 해석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제어 신호들, 기계어를 번역하고 나면 기계어 내부에서 특정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두어라, 그다음에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와라,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연산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 제어 신호들이 그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 제어 유닛이 있고요. 그다음 연산 유닛 이 ALU가 실제 이 CPU의 연산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보통 이 처리 능력을 말하게 되는데 주로 이 산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논리 연산. 우리 논리라고 하면 뭐 if문, 뭐 반복문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and, or, not, XOR과 같은 이 논리 연산. 이 논리 연산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과거에 있던 컴퓨터가 이 진공관 시스템에서 어, 트랜지스터 그리고 IC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원래 이 트랜지스터 레벨까지 가면 이런 그냥 논리 이 칩으로 구성된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ALU, 이 CPU에는 이 논리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가 엄청 많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CPU의 가장 큰 기능은 이 논리 연산을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나오게 되는 이 레지스터라는 개념은 얘도 사실 기억 장치입니다. 기억 장치인데 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기억 장치가 아니라 CPU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연산의 중간 결과값을 임시로 기억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종류에는 PC, 프로그램의 카운터, 내가 이 프로그램에 어디까지 지금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프로그램 카운터, 그다음에 IR,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쭉 저장하고 있는 이 IR 명령어 레지스터, 그다음에 AC는 이 누산기라고 해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CPU도 이 복잡한 연산들은 한 단계 단계별로 연산을 수행하는데 그때 잠깐 사용하는 어떤 메모지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MAR, MBR 같은 경우는 이 기억 장치의 주소, 이 최종적으로는 이 주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기억 장치 값을 지금 연산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소 그리고 버퍼를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택 포인터는 이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스택 구조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버스들, 우리 타고 다니는 버스와 같은 버스입니다. 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요. 뭐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메모리, 이 I/O 장치들과 계속해서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소 버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주소들을 이 주소 버스에 연결시켜 놓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뭐 주기억 장치에 있으면 요청하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특정 주소 값을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어서 가져다 주고요. 아니면 내가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호출하면 주소 버스가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값을 데이터를 읽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주소 버스. 그리고 이 데이터 버스 같은 경우는 이 기억 장치나 I/O 사이 간에 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신호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어 버스는 이 시스템 내 각종 제어, 뭐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아니면 이 프로세스를 멈춰라, 이 스레드를 정지시켜라, 이 스레드를 다시 동작시켜라, 이런 제어 신호를 주고받는 버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 다음 단계인 기억 장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기억 장치는 이 주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크게 예,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레지스터와 이 캐시 메모리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CPU랑 가까운 위치에 존재할수록 비용도 좀 비싸고요. 비용도 비싸고 그만큼 이 속도도 더 좋게 됩니다. 왜냐하면 CPU와 가까워서 CPU가 더 많은 명령어들을 주게 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레지스터,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아까 하버드 아키텍처와 폰 노이만 아키텍처 두 개를 장점을 섞어야 되면서 지우 기억 장치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 캐시 메모리, 그리고 주기억 장치.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 CPU의 내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내부 메모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SSD, 그리고 뭐 USB 메모리 같은 것들을 외부로 꼽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보조 기억 장치가 있고요. 이 각 이 기억 장치를 분류해 보면 이 주기억 장치는 이 램이나 롬, 뭐 지금은 롬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죠. 롬은 뭐 보통 지금 뭐 계속 똑같은 동작을 하는 장치들, 뭐 자판기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그런 이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조 기억 장치는 일반적인 이 자기 디스크, 하드 디스크, 아니면 광학 디스크, CD-롬, 아니면 SSD와 같은 그런 장치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 방식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자기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 저장 장치가 많고요. 그래서 이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도 열어보시면 이게 금속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디스크, 아니면 이 집 드라이브, USB 메모리도 자성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학, 옵티컬은 이 알루미늄 금속성 원판에다가 원판에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굽는다고 하죠. 그래서 레이저 광선으로 이 광학 매체에 이 열을 주거나 특정 어떤 신호를 줘서 기록하는 이 광학 매체, CD, DVD, 블루레이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직접 회로 기술, 이 IC를 이용해서 이 활용하는 이 램이나 롬,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이런 이 저장 장치, 기억 장치들은 이 반도체 기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을 단전했을 때, 우리 컴퓨터를 껐을 때 데이터가 날아가냐, 날아가지 않냐에 따라서 이 휘발성은 이 램이고요. 비휘발성으로는 이 롬, 그리고 자기 기반의 장치들, 광학 기반의 장치들은 전원이 꺼져도 휘발되지 않고 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있고요.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순차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자기 테이프, 자기 드럼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내가 원한다고 뭐 3번 그 트랙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 구조로, 이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직접 접근 형태는 내가 뭐 3번
트랙에 뭐 몇 번 섹터에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 가면 바로 그 위치로 가서 그 주소 값에 해당하는 위치로 가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직접 접근 방식이 있고요. 현재는 대부분 직접 접근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내용이 보존이 되냐, 이 파괴성이 있냐, 비파괴성이냐. 이 파괴성은 뭐냐면 이 자기 기반의 기억 장치들은 이 자성을 잃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자석 이렇게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자성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이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실험해 보잖아요. 그 클립 같은데 이게 자석 이렇게 문질러서 클립이 자성을 띠게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클립이 자성을 잃죠. 그것처럼 자성을 기반으로 기록한 디스크 기억 장치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광학이나 반도체를 이용한 방법들은 따로 시간이 지나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탑시스에서 언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모픽 칩이라는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의 사고 과정과 비슷하게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 뇌의 이 형태, 뉴런과 시냅스를 가진 이 뇌의 어떤 형태를 실리콘에다가 구현해서 일종의 그 AI 칩이라고 해야 될까요? 컴퓨팅 사고를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저장 장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칩 내부에는 여러 개의 코어들을 가지고 있고 코어 내에는 이 다양한 전자 소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전자 소자들은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처럼 동작을 하고 이 메모리 칩은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어주는 이 시냅스 그래서 뉴런들끼리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 뉴런 역할을 하는 이 코어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의 뇌처럼 특정 코어들이 이렇게 전기 신호를 쫙 발생시키면 학습한다든지 연산한다든지 이 우리가 이 뇌의 어떤 역할들을 기반으로 사실 지금 이 머신러닝을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신경망 기술은 구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챗GPT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언어 모델을 구성한다든지 이미지 모델을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지컬한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따라한 거고 뉴모로픽 반도체라는 뉴모로픽 칩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로 실제 인간의 뇌와 같은 구성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발생하는 문제들을 컴퓨터한테 알게끔 이렇게 변환해주는 과정도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게 되죠. 예, 다음은 뭐 양자 컴퓨터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양자 역학 양자 이런 게 많이 보셨을 텐데 결국 기존의 컴퓨터는 0과 1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이 중첩 얽힘의 원리에 따라서 정보를 0이든 1이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상태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전송 자체도 되게 빨라지고요. 그리고 연산이 현재 이 0과 1을 중첩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연산이 가능해진다. 예, 하고 현재는 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뭐 컴퓨터는 아니고요. 좀 특수 목적에 예, 연산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다음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인데요.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여러 가지
꼭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인 이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보시고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까지도 연결되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특징, 그리고 개념, 그리고 유형, 그리고 가상화 기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가상화 기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 개별 서버마다 남아도는 기업의 컴퓨터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확실한 서비스의 수요. 그러니까 서비스 수요가 처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뭐 네이버가 100만 명이 쓸 것인지 1000만 명을 쓸 것인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기 전에서는 이 컴퓨팅 자원을 우리가 다 직접 관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의 서비스를 쉽게 개설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 최근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 그 자원을 추가로 받아오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자원을 반환하는 형태. 우리가 뭐 소카 같은 거 쓰는 거랑 같은 거죠. 우리가 항상 차가 필요 없다면 소카와 같은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빌려서 타는 그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핵심인 컴퓨터 자원은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쌓여서 안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그 구름 내부는 안 보이잖아요. 구름이 떠 있긴 한데 구름 내부에 아주 많은 수분이랑 뭐 이런 게 있을 건 알고 있지만 사실 내부에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내부를 몰라도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알아서 다 제공해 주는 것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사용자들은 지원하는 기술이나 인프라스트럭처의 전 전문 지식,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 내부에 뭐 어떤 서버가 있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건 몰라도 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도 일부 감소시킬 수 있고 제품의 개발 기간 그리고 제품의 개발 주기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고 운영 인력도 따로 필요 없죠. 컴퓨터 서버실이 필요 없어지니까 자원도 효율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제품의 집중도 나는 이 제품의 개발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그런 기술들은 몰라도 되고요. 뭐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의한 것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주문형, 그러니까 주문을 해야지 이 그때 주문에 맞추어서 아웃소싱,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와 분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클라우드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IP 자원을 임대하고 그렇죠? 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내가 사용하고 임대해서 비용만큼만 지불하는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교되는 뭐 다른 컴퓨팅들이 있는데요. 이 그리드 컴퓨팅도 있습니다. 이 그리드 컴퓨팅은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나 데이터 등의 리소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된 그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리드. 그리드가 이제 탐욕이잖아요. 이 여러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의 자원을 하나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컴퓨팅이고요. 이 그리드 컴퓨팅에 포함된 이 컴퓨터들은 모두 다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보통은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세티에서 수행했던 이 외계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그리드 컴퓨팅인데요. 세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를 동원을 해서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을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유효 시간에 우리한테 이 컴퓨터의 연산 기능을 좀 빌려주면, 자원을 좀 빌려주면 우리가 이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키면 이 그리드 컴퓨팅에 포함되어서 저 세티에서 이 요구를 하는 이 문제들을 같이 풀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현재 주로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드 컴퓨팅.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 보통의 알고리즘으로,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의 채굴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다음에 쉽게 설명하면 다음 더 큰 소수를 찾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혼자 찾으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내가 혼자 찾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찾으면은 저는 그동안 연산한 게 다 물거품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그리드 컴퓨팅처럼 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풀에 여러 이 그 그래픽 카드로 연산을 할 수 있는 여러 명의 유저들을 하나의 풀에 모아서 그리드 컴퓨팅으로 이 다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다음 코인 하나를, 한 개짜리 코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코인을 찾아내면 그 그리드 컴퓨팅에 참여했던 모든 이 유저들한테 이 코인을 잘게 쪼개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 개념이 비트코인 채굴, 그리드 컴퓨팅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좀 다르죠. 이렇게 여러 자원들을 뭉쳐놓고는 필요할 때 가져가다 쓰는 형태가 되고요. 또 유틸리티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유사하긴 한데요. 뭐 지금 뭐 개념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그런 개념이 과거에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LAAS,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인프라 자원처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이 인프라 자원이기 때문에 제공받는 것은 서버만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버를 받고 나서 그 위에 우리가 뭐 아파치 톰캣을 올려서 웹 서버를 구성한다, 아니면 단넷 프레임워크를 돌려서 C# 웹 서버를 구현한다, 아니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돌려서 웹 서버를 구현한다, 아니면 거기다가 파일 서버를 올려서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이 서버까지만 제공받는 게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이고요. 그다음 실제로는 이 두 개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P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 서비스 구축에 있어서 어, 필요한 개발 환경까지를 제공해 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내가 코드를 편집하고 빌드 딱 누르면 이제부터 이 서버는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 PaaS 서비스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 용도에 맞추어서 PaaS 서비스를 신청해서 활용하게 되고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많이 사용하는, 요새는 그 웹 기반의 클라우드 빌더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도 전부 다 PaaS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되면 웹 빌더. 네,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여기서 코드 그대로 실행해 볼 수 있는, 무조건 이렇게 실행되는 네, 이 정도의 서비스가 이제 PAAS고요. 그러면 자바 머신부터 시작해서 컴파일러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클라우드 이 뭐 드롭박스나 뭐 구글 드라이브, 그다음에 뭐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들은 데이터는 내가 드랍박스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저장을 해둔 건데 뭐 스마트폰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PC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내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의 저장 공간 그리고 웹 UI 이런 건 저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비용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SaaS, SaaS라고 하는 요 형태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로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뭐 접근 방법에는 웹 브라우저로 접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용은 사용량 기반으로 보통 많이 하죠. 구글 같은 경우도 뭐 기본 10기가인가 뭐 이렇게 기본 지급해주고 더 많이 쓰고자 하면 또 돈을 내라고 하고, 아니 온디맨드 필요한 뭐 추가 기능은 돈을 지불해야지 구글 플러스 뭐 구독을 해야지 제공을 한다. 그리고 수요가 최적화되어 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나 확장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나는 필요하면 돈만 더 주면 바로 용량이 확대되는. 그래서 이 사용자의 관리 영역과 서비스 제공 영역을 보자면 내가 자체 인프라, 우리 회사에서 자체 인프라로 구성하면 네트워크부터 서버, 운영 체제, 미들웨어, 런타임 관리, 애플리케이션 관리, 데이터 관리 다 내가 해야 되는데 IaaS로 넘어오면 이 서버 부분이 서버를 보통 어디다가 이제 임대해서 두는 거랑 같은 거고요. PAAS는 그 서버의 운영 체제와 미드웨어까지 보통 저희가 뭐 VM웨어, vSphere를 사용해 보셨으면 뭐 그런 개념 정도까지입니다. 내 컴퓨터까지는 딱 떠 있고요. 거기다가 내가 프로그램은 내가 작성하면 되는 수준. SaaS는 나는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하면 웹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SaaS입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이 퍼블릭 그냥 뭐 로그인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특정 폐쇄망의 사용자들만 접근 가능하게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회사 내부 뭐 그런 전자결제망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뭐 일부 데이터는 외부로 나갈 수 있고 일부 데이터는 외부로 나갈 수 없는 뭐 그런 이 공개 범위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 가상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대의 이 컴퓨터 자원을 하나의 서버처럼 추상화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컴퓨터 자원, 이 하나의 컴퓨터 자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 명의 사람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이 기능이 필요로 할 때 이 서버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서버 가상화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처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이 하이퍼바이저인데 이 서버 가상화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서버를 호스트 OS라고 하고요. 이 호스트 OS 위에서 가상으로 제공되는 서버를 가상 서버, 게스트 OS라고 하는데요.
이 게스트 OS가 물리적인 서버처럼 동작을 하려면 뭐 얘의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뭐 얘의 CPU,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가상 서버한테 이 물리적인 서버의 하드웨어 자원들을 나누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이 하이퍼바이저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바이저를 다른 말로는 이 VM 모니터이라고도 하고요. 이 가상 머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니터, 가장 최상단의 어떤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바이저의 유형에 따라서는 이 네이티브랑 이 호스티드 방식이 있는데요. 이 네이티브 방식은 실제 이 하드웨어 위에다가 바로 위치를 해서 이 가상 게스트 OS들이 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원들을 하이퍼바이저가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이 호스티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이 하이퍼바이저가 이 하드웨어에 바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드웨어 위에 우리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버추얼 PC 아니면 VM웨어의 워크스테이션, VM 워크스테이션, 오라클의 버추얼박스 같은 그 프로그램들 쓰잖아요. 걔들이 올라가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서 그 원래 이 호스트 OS도 있고요. 저희가 쓰는 그 일반 PC 그 기본 윈도우즈가 있고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으로 VM웨어를 띄우고 또 그 VM웨어가 가상의 PC를 띄울 때 보통 여러분들이 경험해본 가상화는 아마 이 형태일 겁니다. 호스티드 방식. 아니면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이 원격의 VM 뭐 리눅스 서버나 이제 접근하셨다라면 그건 이제 네이티브 방식이고요. 근데 보통은 이 호스티드 방식, 내가 로컬로 할 때는 호스티드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들은 뭐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 가상화 방식에 따라서 이 전 가상화, 뭐 반 가상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전 가상화는 하드웨어 자체를 그대로 이 하이퍼바이저 내부에다가 에뮬레이션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이 전 가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게스트 OS는 이 하드웨어를 자기가 직접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게스트 OS가 동작을 하는 보통 이 네이티브 방식의 하이퍼바이저가 이 전 가상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를 직접 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이 반가상화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를 하이퍼바이저가 이 가상화하지 않고 이 게스트 OS가 주는 하드웨어 조작 연산을 이 하이퍼바이저가 검사해서 일부 수정해서 실제 하드웨어한테 전달해 주는 것을 이 반가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OS 레벨 가상화는 이 게스트 OS에 하나 더 OS를 올려서 이 게스트 자체로 돌아갈 수 있게끔 사용하는 이 OS들인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솔라리스나 BSD 아니면 도커 같은 이 OS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 OS 설치하는 순간 그 안에 이 하드웨어까지 다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게스트 OS 안에. 이 도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뭐 IaaS와 같이 어 IaaS와 같이 서버에다가 내가 로컬에서 개발한 자원을 그대로 업로드해서 실행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로컬에 사용했던 OS 환경 그대로를 가상화 게스트 OS로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VM에 독립되어 있는 하이퍼 가상화와 달리 이 OS 레벨 가상화는 이 호스트 OS와 거의 동일하게 내가 로컬에서 개발했던 환경이랑 거의 동일하게 그대로 이 도커나 BSD를 통해서 업로드해서 실행을 시키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 VM웨어 보는 것처럼 어떤 운영 체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커맨드가 쭉 내려가는 그런 OS인데, 내가 개발할 때 썼던 개발용 그 노트북이나 뭐 서버 그 환경 그대로를 뭐 복사 붙여 넣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 호스트 OS의 종속적이라서 호스트 OS를 뭘 기점으로 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도커를 지원하는, 아니면 뭐 BSD를 지원하는 그 서버 IaaS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단점인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했던 뭐 서버, 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다 올릴 수 있어서 OS 레벨로 가상화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스토리지도 가상화하고요. 뭐 레이드 구성, 뭐 이렇게 뭐 원격에 있는 스토리지들 그냥 다 내 PC 로컬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가상화. 원래 원격 최근에 이제 비대면 근무나 이런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그 회사 내부에 있는 내부망들 접근하는 거를 뭐 VPN이나 가상화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살펴보았고요. 예, 여기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질문 답변 드리고요. 따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